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30회 들어가죠. 자, 시험을 보셨더니 또 우리 그 해설을 보니까 자, 이번엔 이제 8개를 맞히지 않았죠. 7, 8, 9, 7, 9 이렇게 됐네요. 뭐 출제를 마음대로니까 일단은 배정은 좀 분배한 거죠. 자,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오답 노트를 만들었으면 훨씬 30회 때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이제 3회분을 풀었잖아요.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좀 자신감이 붙으셨을 거예요. 왜? 앞에 내용들이 다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1번서부터 이제 가는데요. 아, 근데 1번 뭐 거저먹기죠? 자, 1번. 자, 어때요? 우리가 30회 때 이제 나가는데요. 이 104페이지죠. 앞쪽에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쉬워 들어가면 경제적이고 안 들어가면 물리적이다. 근데 자본은 자산에 들어가잖아요. 소비재, 생산요소, 자연, 기억, 니은, 리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억, 니은, 리을, 비읍.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공자 환희 기술은 디귿, 미음, 시옷이 되겠죠. 그래서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게 느끼셨어요. 그래서 아마 1번을 풀면서 희열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조금 앞에 쪽을 맞춰줬죠. 자, 그래서 총론을 맞춰줬습니다. 2번은 다음 자연적 특성 중에서 다음의 설명과 모두 맞는 것은 당연히 부동산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건 오래 가잖아요. 장기적 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장기 투자, 자본이득, 양도 차익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건 영속손이죠.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옳은 거 있긴 했네요. 자, 3번에 대한 1번 같은 경우는 개발이익 환수제에 대한 정의를 자, 원래는 우리가 해설을 보시게 되면 개발이익 환수제에 대한 거는 개발이익이란 개발 사업이 시행이나 토지용 계획의 변경 그 밖의 사회적 경제 요인을 따라서 물가 상승을 초과하는 게 아니에요. 정상 지가 상승을 초과해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그 토지 소유자 기성되는 토지 가액이기 때문에 틀렸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좀 이 공법 문제를 조금 강하게 냈어요. 그래서 30회 때는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30일에가 좀 낮았겠죠. 자 그러면 자 이게 3번은 문제가 완전히 공법 문제예요. 그래서 도시 관리 계획이 아니라 도시군 기본 계획이야. 자 이게 조금 편법적으로 간다면 기본적인 공간 구조라는 게 나오면 기본 계획이거든요. 관리 계획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3번도 노린 게 자, 용도 규제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토지용 계획 결정 등의 종래 용도 규제 완화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서 개발금 부담금 제도다라는 것은 자, 이거는 어때요? 자, 이거는 개발 손실 보상제가 아니죠. 개발 손실 보장 정책은 좀 따르는 거죠. 그래서 그 어때요? 자, 이거는 개발 손실 보장 제도는 용도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이내 발생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가 대표적인 게 TDR이거든요. 근데 개발 부담금 제도라는 것은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사업 시행자이고 개발 이익을 일정 한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발 부담금제가 아니라 우리가 개발권 양도 제도는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되지는 않았어요. 개발 손실 보상제는 토지용 계획의 결정 등의 종래 용도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는 대표적인 게 우리가 개발권 양도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발 부담금제가 아니죠. 그다음에 우리가 지직리라고 암기하시는데 우리가 주택 마련 또는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결성되는 주택 조합이 있어요. 지직리 이렇게 암기하시면 지직리 그리고 지가 지역주택조합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입니다. 이렇게 해서 4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도 출제가 됐다. 그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재초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정비사업 중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이 다 발생되는 게 아니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 국장에 부가 징수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틀린 게 재개발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재건축 부담금은 정부가 재건축 규제하기 위해서 2007년 9월 25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도입한 제도로 추진 구성 시점부터 입주 시점까지 오른 주택가격 평균적인 집가 상승분,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과 공사비, 조합 운영비 등 개발 비용을 뺀 거에 대한 누진 부과율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개발이익 환수 제도에 이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것은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옳은 것은 4번인데 난이도가 좀 높게 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가 자, 그래도 무난하게 나왔네요. 4번은 토지의 특성이 틀린 거, 옳은 걸로 고르려서 좀 틀린 걸 찾아내는 게 좀 난이도가 있었지만 가볼게요. 토지 이용 목적의 활동에 따른 토지 관련 용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우리가 건부지 중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 건축법령에 의한 건폐율 등의 제한 후 필지 내에 비어있는 토지는 공지죠.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등기법령상 정한 하나의 등록 단위로서 표시되는 건 필지입니다. 대지가 아니라. 자, 포락지와 빈지를 바꿔서 잘 내죠. 최근의 경향이. 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됐었어요. 그래서 개인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유지였는데 전답이었으나 집안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서 바다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포락지라고 하고요. 자, 오히려 4번이 빈지죠.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바다와 지구 사이 해변 토지다. 자, 5번이 정답이네요. 자, 소지는 아직 개발되기 이전, 원시적이다, 소박하다,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로서의 토지예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자, 5번 문제는 예전에 이제 제가 법이 개정됐는데, 자, 우리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이죠. 열악. 극히 열악이 나오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 그냥 열악 나오면 재개발, 양호하면 재건축. 특히 재건축 같은 건 공동주택인데 상업지역 공업지가 나오니까 제가 예전에 편법을 가르쳐줬는데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정확하게. 그래서 5번은 이제 군법 문제니까 1번.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했었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조금 편법을 좀 이용해 보도록 하죠. 자, 5번은 우리가 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자, 법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우리가 통합해서 얘기를 해요.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입니다. 극히 열악. 그 다음에는 두 가지가 떠요. 해설해 보시면 단독과 다세대가 뜨거든요. 단독과 다세대가 뜨는데 객관식이다 보니까 앞에만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극단주거로 암기하세요. 극단주거. 그럼 극히 열악, 극단주거. 주거 굉장히 극단적이다. 그러면 극히 열악, 단독주택, 주거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이에요. 그 지역을 재개발하죠. 뉴타운 사업 같은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열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 나오는데 두 가지를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죠. 객관식이니까 앞쪽만 상업지역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상열이라는 애가 개발회사를 차렸어요. 상열개발. 그래서 상열개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럼 당연히 재건축 사업은 뭐 압구정 현대아파트나 음마아파트 같은 거는 재건축 사업이라고 들어오셨잖아요. 자, 이건 양호해요. 양호하면서 공동주택을 다시 재건축하는 거죠. 스님이 우리가 건축회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공양건축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공양건축 이렇게. 자,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군법 문제를 했는데 나왔던 문제였어요. 자, 6번은 수월하죠. 6번을 안 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보유 단계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인데 기억이 종합부동산세, 자, 재산세가 니은이라면 답은 1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크죠. 쉽게 나왔네요. 처음에는 양도소득세니까 1번이다. 그래서 세법에 대해서는 또 나옵니다. 근데 6번은 참 쉽게 나왔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7번을 가셔서 자,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는데 나왔다는 건 또 옳은 걸 찾으라는 건 왜 틀렸는지를 지적하는 거죠. 자, 부동산 수요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격이 상승해요. 그러면 일단 공급자는 공급량을 더 증가시키겠죠. 수량을 일정한 기간에 실제로 구매한 게 아니라 의도된 양이죠. 사전적이고요. 자, 공급량도 주어진 가격 수준에 실제로 매도한 게 아니라 판매하겠다는 의도된 양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건설 종사자들이 임금 상승은 자, 어떻습니까? 공급을 안 하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죠.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의 수요량을 변화시키면 수요곡선 좌측 우측이 어떻게 됩니까?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바뀐다는 거.
그래서 수요량을 변화시키면 수요량이 늘어나면서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7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8번 문제가 별표를 한번 3개 쳐보세요. 자, 이제 이렇게 나올 거라고 우리는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을 한꺼번에 다 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종합 선물 세트를 냈어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한 번은 뜨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각각 내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내서 전체적인 양에 대한 걸 낸다는데 적중됐죠. 그래서 자, 이거는 천천히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탄력성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종합. 자,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계산 문제다 보니까 자, 8번 문제를 가죠. 세 가지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수라고 함기로 했죠. 가수,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이 변화가 되고요.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죠. 그래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에 대한 수요량이 변화. 자, 그럼 다 해당에 대한 겁니다. 아파트면 아파트, 단독은 단독. 근데 교차 탄력성이 좀 어렵죠.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자, 교차가 자, Y제라면 X 가격에 대한이라는 게 생략이 되거든요. 그럼 X 가격이 바로 교차예요. 교차에 대한 Y제에 대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죠.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대입을 해보죠. 자, 합니다. 천천히. 자, 일단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6이다. 그럼 0.6 적으세요. 근데 우리가 시험장 가시면 바로 요걸 가격과 곱하는 여러분들이 실력이 늘어날 겁니다. 자, 그럼 가격과 곱하겠죠. 그럼 아파트의 가격, 수요자의 소득 다 각각 3%씩 상승한 거잖아요. 자, 그럼 이게 다 3%씩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자, 아파트라면 오피스텔에 대한 아파트, 오피스텔의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0점인데, 자, 어때요? 오피스텔이 이제 아파트를 대체하는 대체잖아요. 그 오피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죠. 자, 그럼 오피에 대한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아파트의 양을 늘리겠죠. 3%씩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368, 1.8%만큼 우리가 감소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1.8의 수요가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소득 탄력성은 자, 우리가 0.4라고 하니까 정상되잖아요. 4, 32, 1.2죠. 그래서 1.2만큼 또 수요가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럼 반드시 줄어들었다고 볼 수는 없죠. 들어온 거와 나가는 게 있으니까. 자, 그러면 오피의 가격이 3%인데 자, 이 아파트 가격에 대한 오피스텔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죠.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아파트의 수요 교차 탄력성은 오피스텔이 내려가고 아파트가 올라가겠죠. 그럼 우리가 오피스텔 가격이 3% 상승했으니까 이 교차 탄력성이 0점이라면 0.1을 곱하면 되잖아요. 그럼 0.6%만큼 증가하게 된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걸 합치면 1.8이잖아요. 그 변화가 없죠. 그 정답은 5번인데, 자, 문제 가장 어때요? 좀 업그레이드된 문제고 좋은 문제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좀 피부적으로 느낀 게 다 물어봤기 때문에 좀 벅찼죠. 그렇지만 좋은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9번 문제도 별표를 쳐놓으시는데 공공재는 무조건 하나가 뜨거든요. 근데 처음에 내용을 물어봤는데 자, 소비에서는 서로 경합하지 않고요. 비내구재 때문에 그렇다. 자, 우리가 공공재라는 것은 공공 같은 내구재가 거의 대부분이겠죠. 비내구재라고는 할 수 없죠. 일반적으로 내구재인 경우가 많죠. 내구재인 경우가 많고, 자, 그 다음에 틀렸어요. 꼭 비내구재는 아닌 거죠. 내구재가 많고, 그 다음에 정부만 생산 비용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자, 어떠세요? 우리가 이 자체적으로 이제 개인이 부담해서 공공재나 이런 것들을 공급하게 되면 또 지원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인데 처음 떴던 좀 공공재의 새로운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꼭 체크하시고 무인순차 문제와 같은 시장 실패가 나타나겠죠. 가도 생산되니까 생산 시장이 맡기면 가도 생산된다. 비배제성은 자,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또 배제하지 않죠.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 자, 10번이 좀 어렵습니다. 야, 이거 처음 떴어요. 자, 우리가 그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QD에 대해서는 Q 양이 뭐 QS가 700이다. 그럼 양이 불변이거든요. 근데 가격이 불변이라는 건 처음 떴기 때문에 의아했죠. 이것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지만
그래도 예상을 한 거죠. 아, 이거는 가격에 대한 게 일정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나올 수 있다는 걸 깬 거예요. 자, 10번 문제가 좀 우리 핵을 걷죠. 공인중개사 문제. 자, 어떤 도시 이동식 임대주택 시장의 수요 함수는 QD이고 공급 함수가 있다. 공급 함수가 바뀌었죠. 그럼 공급이 변하고 수요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그려볼게요. 자, 가격이 일정하다는 것은 자, P1이 200이다. 그러면 200이었을 때가 완전 탄력적인 공급곡선이에요. 자, 가격이 P2로 상승했죠.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균형종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당연히 가격이 오르면 양은 줄겠죠. 수요를 나타내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수요는 가격은 상승을 하지만 양은 준다. 감소 쪽이 정답이 있겠죠. 근데 이거는 중요한 거는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얘가. 그러면은 요 P는 이꼬르 숫자라는 것은 완전 탄력적이죠. 완전 탄력적. 완전 서 있으니 누워 있으니까 완탄이니까 완비, 단위, 완비는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럼 1번 아니면 5번인데 자, 간단해요. 이건 대입시키면 되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공급함수와 수요함수. 공급함수와 수요함수를 그냥 대입시키면 돼요. 자, P1은 200이었는데 P2가 300이다. 그럼 여기다 대입시켜요. QD에다가 대입시키면 당연히 변하겠죠. 가격이 변했으니까. 그럼 QD 800-200을 대입 800-2P를 대입시키니까 너무 쉽죠. 우리가 어렵게 생각했지만 그 800-2P에다가 대입시킵니다. 자, 200이니까 400이잖아요. 800, 300이니까 400이었고요. 자, 이건 300이니까 600이니까 200이잖아요. 그럼 400에서 200을 주겠죠. 200 감소. 우리 정답은 5번인데 자, 우리가 조금 어렵게 떴지만 그래도 공인중개사 문제에 어떤 획을 걷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은 말이 안 맞죠. 자, 보세요. 부동산에 대한 수요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하나 설명이다. 자, 우리가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공급에 대한 거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지 수요가 완전 탄력적인데 얘가 완전 탄력적인데 수요가 변함에 따라서 균형을 낳는 건 말도 안 맞죠. 그러면 공급의 증가라고 하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가 증가 아니라 완전 탄력 때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변하지 않고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는데 좀 논란이 됐던 문제죠. 다른 건 맞겠죠. 자, 오피스텔에 대한 대체재가 감소함에 따라서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아진다. 대체재가 조금 탄력성이 작잖아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 가격 탄력성보다 작은 경우는 자, 어떻게 돼요? 공급이 더 비탄력적은 공급이 불리하죠.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세금 부담이 커지고요. 자, 임대주택 수요 탄력성이 1인 경우는 단위 탄력적이죠. 그럼 임대주택 임대료가 하락하더라도 전체 임대 수입은 변하지 않는다. 처음 떴습니다, 얘가. 자,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기간이 짧으면 자, 조금 더 기간을 짧게 주니까 공급 탄력성이 좀 어떻게 돼요? 이건 공급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공급을 생산하는 어떤 기간이에요. 그럼 짧게 빨리 만들죠. 탄력성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1번 정답 1번. 12번 갈게요. 자, 예전에 했던 거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넬슨이라는 게 처음 떴어요. 이게 좀 우리가 의아했죠. 자, 그래서 자, 이 문제는 넬슨이 처음 떴다는 자체가 좀 획기적이었습니다. 자, 12번 갑니다. 토지형의 도시를 중심으로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서 튀넨에 대한 이론의 도시 내부 구조는 버제스의 동심원이죠. 그래서 튀넨을 따온 도시를 중심으로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서 가는 것은 도시 내부는 버제스의 동심원이고요. 공간적 중심지 규모의 크기에 따라서 상권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죠. 다가 되겠고 넬슨이 처음 떴습니다. 자, 이게 한 번 더 떴어요. 그래서 자,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입지하는 게 좋으냐라는 것이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허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깊게 물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자, 근데 허프에 대해서 마찰 계수에 대해서 자, 이렇게까지 나왔다는 건 좀 획기적이다. 자, 이렇게 판단하고 염두에 우리가 들어가겠는데요. 마찰 계수라는 걸 내는 거죠. 마찰 계수. 자, 그래서 마찰 계수라는 자체가 조금 어렵게 떴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허프는 13번으로 이제 가게 되면
들어가보도록 하죠. 허프의 모형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중력 모형을 활용했어요. 얘도 상권의 규모 또는 매장의 매출액을 추정했죠. 상권의 단위를 점포 단위, 매장 면적으로 갔죠. 모형의 마찰 계수를 이용했습니다. 교통 조건이 좋은 마찰 계수가 작죠. 쇼핑 물건의 특성, 전문품하고 이제 제가 일용용품을 일상용품을 얘기할 거예요. 모형 정하기 전에 마찰 계수가 먼저 정해야 되고요. 교통 조건이 나쁘면 마찰 계수가 커진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교통 조건이 양호하면 교통 비용이 적잖아요. 적어지면 마찰 계수가 작아져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교통 조건이 불량하게 되면 교통비가 증가하니 마찰 계수가 커지거든요. 자, 그러면 거리의 저항값이 작은 게 전무품이에요. 저 전무품은 좋은 조건 쪽에 여성분들 이제 들어보시면 전문품점 뭐 어떻습니까? 명품백이 뭐 500만 원짜리인데 10만 원에 팔겠습니다라고 하면 멀어도 가요. 멀어도 고죠. 멀어도 고라는 거는 거리의 저항값이 작습니다. 저항값이 작다. 마찰 계수가 작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일상용품은 자, 콩나물은 우리가 가까운 데서 사는 곳이잖아요. 가까워야 고죠. 가까워야 간다는 얘기입니다. 거리 저항값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전문품은 마찰 계수가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문품의 경우는 일상용품보다 마찰 계수가 작다라고 하셔야 되거든요. 참 어렵게 떴죠. 처음 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품에 대한 거 쇼핑 물건의 특성에 따라까지는 아직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자, 전문품점을 구매한 사람은 거리가 멀어도 더 조건점을 갑니다. 멀어도 고죠. 그거는 일상용품의 경우는 구매 주기가 짧고 구매 단위가 작아서 멀리 쇼핑하는 성향이 낮거든요. 거리 저항이 높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5번이었죠. 처음 떴던 문제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14번 문제를 우리가 들어간다면 다음 이론에 오는 것은 자, 제가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그냥 진행하는데요. 14번입니다. 자, 14번을 가시면은 호이트에 의하면 도시는 전체적으로 원을 반영한 부채꼴 맞죠. 부채되고 호잇. 그 핵심의 도심도 하나의 교통의 선이 도심에 방사된 것을 전제로 한다. 정확합니다. 다 맞아요. 레시는 처음 떴어요. 자, 레시는 CO 들어가니까 수요를 강조합니다. 수요가 많아야 되죠. 그래서 최대 수요로서 시장은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해야 된다. 자, 튜네는 완전히 단절된 구리국을 써서 작물 재배에 따라서 생산비, 수송비를 반영해서 공간적 부포가 분산되겠죠. 그래서 튜네의 위치 제설, 그래서 호이트의 선형 이론, 그 다음에 레시의 최대 수요 이론, 튜네의 위치 제설이 정확합니다. 13번의 정답은 다 맞죠. 5번이 정답이고,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기존에 제가 기출문제를 풀었던 것 중에서 15번이 유사합니다. 옛날에 주거분리랑 주택여가정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 오는 것은 자, 일단 주택여가정 주택의 질적 변화 가구의 이동과의 설명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정확하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자,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기초택이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는 건 하향여가잖아요. 자, 공가가 우리가 중요합니다. 집이 비어 있어야 된다는 건 중요하죠. 그래서 주택 여가 과정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라고 나왔죠. 관계없다가 아니라 주거이동과 관계가 있죠. 주거분리는 자,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 분리되는 거예요. 이거 소득과 무관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과 소득 계층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나누기 때문에 소득과도 관련이 되죠. 무관하지 않으며 라는 자체가 틀린 거죠. 그래서 서로 분리했다. 소득과 무관하다가 아니라 무관하지 않으며 주거지역의 지리적 나눈다는 건 맞죠. 자, 그다음에 저거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돼서 상위 계층으로 사용되는 것은 우리가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상향여가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16번도 마찬가지로 제가 외항끼리는 곱하고 내항끼리는 나눈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용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16번 앞쪽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자, 입지계수 중에서 X산업에 대해서 그 전국은 같고 그 도시에 따라서 그 산업이 특화 산업인지 아닌지를 따져봐라.
그럼 전국은 똑같이 깔려서 전국 밑에 놓고요. 1보다 커야 되니까 위에 대한 분자가 커야지만 컸는데 이건 계산을 직접 하라는 겁니다. 어렵죠. 각 지역과 산업별 고용자 수 다른 것 같다. A 지역의 X 산업과 B 지역의 Y 산업의 입지 개수를 올바르게 계산한 것은 자, 결과 같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 반올림한다. 자, 그래서 제가 외항은 곱하고 나눈다 하면 좀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을 본다면 자, 일단은 자, 어때요? 기억은 X 산업이잖아요. A 지역의 X 산업의 AQ입니다. 입지 개수죠. 자, 그다음에 니은은요. Y 산업이죠. 그래서 B 지역의 Y 산업에 대한 입지 개수죠. 자, 그럼 전국이 내려가고 지역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A 지역으로 본다면 자, 어떻습니까? A 지역의 전국의 전 산업 고용자 수가 400에서 240이 X 산업이죠. 자, 그래서 요거를 400을 놓으시고 240으로 가고요. 자, 그다음에 자, X 지역의 전 산업의 고용주 수가 우리가 어떻게 돼요? A의 고용자 수가 갑니다. 200에서 100이 차지하는 거예요. 200에서 100. 자, 그러면 우리가 오리지널을 푼다면요. 자, 100을 200으로 나눠서 200으로 나누면 0.5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240을 나누기 400으로 나누면 0.6이 되니 또 우리가 0.5를 나누기 0.6을 해야 되면 여러 번 계산되죠. 약 0.833이니까 이건 우리가 소수점 셋째 자리 반올림하니까 0.83이 되는데 이렇게 하시죠. 자, 외항끼리는 곱하고요. 바깥은 곱하고 100 곱하기 400. 자, 내항은 나눈다. 나누기 200 나누기 240 하면 바로 튀어나옵니다. 계산기를 한 번에 쓰는 방법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갈게요. 자, 이것도 이제 외항끼리 한 다음에 편법을 이용해서 갈게요. 자, 그러면은 자, 이거부터 갑니다. 우리가 그럼 저랑 같이 가보죠. 자, 이거 100이죠, 여러분들. 자, 그럼 저랑 같이 갑니다. 100 곱하기 외항끼리 400 나누기 200 나누기 240을 때리면 0.83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자, 그럼 갈까요?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Y 산업입니다. Y 산업을 봤을 때 전국은 400에 160이죠. 바로 우리가 이걸 이용할게요. 자, Y 산업은 B 지역의 Y 산업이 200에 60이 되죠. 200에 60. 자, 그럼 갑시다. 외항끼리 곱하고 나눈다. 같이 갈게요. 저랑 가죠. 60 곱하기 400 나누기 그 다음에 200 나누기 160을 때려버린다면 0.75가 나오죠. 그래서 결론을 본다면 둘 다 비기반 산업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는 기반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값을 구하는 거니까 0.83 3번과 자, 기억 우리가 3번의 기억은 0.83 이건 0.75 그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둘 다 비기반 산업이라는 건 공통적인데 거기까지 물어본 건 아니죠.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교시는 이렇게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교시로 가는데 중간으로 우리가 보시면 어때요? 아, 그래도 처음에 우리가 접했을 때 기출보다는 좀 나아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MBS, 특히 이제 정부가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틀린 거 이렇게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규제,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죠. 이번에도 우리 기출문제는 조금 랜덤으로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출제되는 부분이 좀 이렇게 총론, 경제론, 시장론, 정책론, 투자론, 금융론, 개발론, 감정평가 내는데 좀 이렇게 랜덤으로 내는 방식이란 뭐냐면 중간중간에 총론을 앞에 약간만 내려고 해요. 근데 뒤죽박죽이 되니까 얻은 게서부터 먼저 튀어나올지는 모르는 거죠. 오답 노트를 충분히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16번까지 풀고 17번을 다음 교시에 들어갈 건데요. 자, 그럼 다음 교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그 오답 노트 만드신 거를 다시 보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17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좀 쉬었다가 2교시 들어가도록 하죠.